한순의 투수 MJ 아크 지음 고정아 옮김 문신기 그림 봄나무 출판사 지은이 MJ 아크 미국 뉴욕주에서 나고 자랐다. 대학에서 미술을 전공하고 한동안 디자이너로 일하다가 좀 더 보람있는 일을 찾고 싶다는 생각에 직업치료사 과정을 공부했다. 이후 코네티켓주의 병원에서 질병이나 장애를 가진 어린이들의 재활을 도왔다. 아이를 낳은 뒤에는 작은 농장을 하며 지냈고 뒤늦게 작가의 길로 들어섰다. 작품 중에는 이 책 한손의 투수와 기타 보이, 윙넛, 케빈 납치 사건처럼 불의의 사고가 벌어진 뒤 좌절과 상실감을 이겨내며 성장하는 내용이 많은데 이는 자급치료사로 일했던 경험에서 깊이 영향받은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책 한순의 투수는 남편인 홈 아크의 어린 시절을 바탕으로 쓰여 장애를 가진 소년의 마음속 갈등과 성장의 통증이 세밀하고 설득력 있게 펼쳐진다. 주인공 노먼의 담임 선생님 이름으로 자신의 어릴 적 선생님 이름을 등장시키고 2차 세계대전 종전 후 미국 시민들이 저마다의 아픔을 뒤로한 채 일상을 되찾아가는 모습을 담담하게 그리는 등 자선적인 요소도 많이 담겼다. 한 손을 잃었지만 여전히 재기 넘치는 소년이 꿈을 이루기 위해 하루하루 노력해가는 모습이 감동적으로 그려져 많은 독자에게 꾸준히 사랑받은 작품이다. MJ 아크는 현재 남편과 함께 작은 농장을 꾸리면서 어린이책 작업을 계속하고 있다. 옹기니 고정아 대학에서 영문학을 공부한 뒤 영어로 된 좋은 책을 우리말로 옮기는 일을 하고 있다. 그동안 옮긴 책으로 그림책, 주머니 밖으로 폴짝, 안아주세요와 동화책, 작은 요새의 아이들, 공포의 학교, 어린이 지식책인 클래식 음악의 계자들과 어른을 위한 천국의 작은 새, 오만과 편견 등이 있다. 그리니 문신기 그림을 그리고 글을 쓰면서 아이처럼 노는 것을 좋아하는 화가이다. 서울과 제주에서 여러 차례 전시를 가졌고 삼성 디지털 파인 아트 검사, 독일 아트 인투브 매거진의 국제미술전에서 장려상을 수상했다. 직접 쓰고 그리고 사진 찍은 여행 에세이니 그들은 왜 파리로 갔을까와 제주 오름 걷기 여행을 표현했다. 한순의 투수 옹기니의 말 한순 투수 노먼의 용기 있는 도전 11살의 노먼 슈미트는 야구를 좋아하고 자동차 디자인과 그림 그리기에 관심이 많은 평범한 소년이었습니다. 하지만 사고로 한 손을 잃으면서 평범한 모든 것이 힘겨운 도전이 되었지요. 어린 나이에 그렇게 큰 시련을 겪는 게 너무 큰 비극처럼 느껴집니다. 아마 이런 이야기를 읽는 것조차 힘들 거라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노먼의 이야기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눈물 흘리는 시간들이 있고 어떤 눈물은 정말로 가슴 아픕니다. 하지만 이 책 전체에 가득한 것은 시련이 있었기에 더 크게 느껴지는 기쁨과 즐거움이에요. 그렇다고 이 이야기가 불굴의 의지로 장애를 극복한 영웅 같은 어린이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노먼은 그저 그 나이를 살며 성장하는 한 아이일 뿐입니다. 다만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잘 하려면 노력을 해야 하고 남들보다 부족한 점을 메우려면 조금 더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을 뿐이죠. 하지만 노먼조차도 그 성장의 길이 얼마나 즐겁고 자랑스러운지는 미처 몰랐을 것 같습니다. 노먼이 이런 기쁨을 누리는 데는 노먼을 특별하거나 다르게 대하지 않는 주변 사람들의 배려도 큰 역할을 합니다. 이것을 보면 장애와 장애인을 대하는 우리 사회의 태도도 돌아보게 됩니다. 비장애인이 장애인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값진 말은 내가 뭘 할 수 없으니 내가 도와주겠다가 아니라 너가 뭘 할 수 있을지 함께 알아보자일 것입니다. 노먼이 시련을 극복하는 과정에 큰 기쁨이 있을지 몰랐던 것처럼 저도 그런 노먼의 이야기를 옮기는 것이 이렇게 기쁘고 마음 따뜻해지는 일일지 몰랐습니다.
이 책을 읽는 여러분이 그런 즐거움을 함께 한다면, 그리고 앞으로 살아가면서 힘든 일에 부닥쳤을 때 노무를 생각하면서 힘을 낼 수 있다면 제게 더욱 큰 기쁨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물론 그렇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정아. 야, 노문 이것 좀 봐. 나의 가장 친한 친구인 리언이 방충망으로 때문에 얼굴을 바싹 들이댔다. 나는 부모님이 하는 정육점 겸 슈퍼마켓에서 물건 진열을 돕던 중이어서 아빠 쪽으로 힐끗 건너다 보았다. 아빠가 손님을 상대하는 틈을 따 밖으로 슬쩍 빠져나왔다. 무슨 일이야? 내가 물었다. 이리 와봐. 쓰레기통 뒤로. 나는 리언을 따라갔다. 리언이 종이봉투를 열어 보여줬다. 오늘 밤에 쓸 폭죽이야. 막대 폭죽하고 따발총 폭죽이 있어. 그리고 이건 진짜 좋은 거야. 리언이 종이 원통 아래에 기다란 막대기가 달린 폭죽을 들어 보였다. 이게 여러 개나 있다니까? 우와, 그거 로켓 폭죽이지. 하늘로 한참 올라가다가 쾅 터지는 거. 맞아. 이게 3개나 있어. 그리고 콩알탕도 2개 있어. 이따가 우리 집으로 와. 어두워진 다음에 학교 뒤에 가서 터뜨리자. 이게 다 어디서 났어? 필이 형이라고 사촌 형한테 구했어. 덕분에 석 주 동안 형한테 용돈을 다 바치게 생겼지 뭐. 그 형은 폭죽이 무지 많아. 친구들하고 자동차를 타고 호수까지 가서 불꽃놀이를 한대. 죽인다. 다시 불꽃놀이를 하게 되다니 믿기지가 않아. 전쟁은 내가 겨우 6살일 때야 시작됐다. 하지만 전쟁 전에 하던 불꽃놀이를 아직도 기억한다. 전쟁 때는 덩화, 관제, 적군이 공격해올 것을 대비해 등불을 가리거나 끄게 하는 것 때문에 불꽃놀이가 금지됐다. 성냥불이 공중에서 보일까봐 작은 원통 모양 폭죽도 쓰지 못했다. 한 번은 덩화 간제 훈련 때 창문 가리개를 살짝 젖히고 밖을 내다보다가 대피 지도원에게 딱 걸린 적이 있었다. 불이 나게 달려온 지도원한테 얼마나 혼났는지 모른다. 나는 리언이 불꽃놀이를 준비해서 정말 기뻤다. 하지만 리언이 폭죽을 터뜨릴 때 곁에 바싹 서있지는 말아야겠다고 생각했다. 리언은 좋은 친구지만 생각 없이 행동할 때가 너무 많다. 터뜨리는 법은 알아? 그야 식은 죽 먹기지. 줄줄이 세워놓고 심지에 불만 붙이면 돼. 비행이 다 알려줬어. 리언이 불을 엉뚱한 데 붙이는 바람에 우리 둘 다 폭탄 맞은 것처럼 새까매지는 광경이 머릿속에 저절로 그려졌다. 그러지 말고 내 사촌 행을 따라서 호수로 가는 게 좋지 않을까? 필행이 안 좋아할걸? 여자친구랑 같이 간다고 했거든. 그리고 불꽃놀이 하러 가는 게 우리 누나 귀에 들어가면 안 보내줄 거야. 원래 엄마가 불꽃놀이를 싫어했으니까 잘못하면 손을 날린다면서 맨날 뭐라고 하셨지. 리언은 아버지와 필리스 누나와 함께 산다. 리언을 챙기는 것은 필리스 누나의 몫이다. 맞아. 우리 엄마도 그랬어. 우리 엄마라도 안 보내줄 거야. 근데 나 이제 가게로 돌아가야겠다. 전화 먹고 너네 집으로 갈게. 리언에게 인사하고 가게로 돌아갔다. 뭔소리를 내지 않고 조용히 들어가려는데 봄같은 할머니가 내 뒤에 들어와서 꽝 하고 문을 닫았다. 아빠가 가게 안쪽 고기 판매대에서 고개를 들었다. 나는 덜크기 전에 채소 통조림을 쌓아둔 선반 뒤로 재빨리 몸을 숨겼다. 리언이 불러서 나가기 전에 옥수수 통조림이 든 상자를 막 뜯던 참이었다. 이제 상자에서 통조림을 꺼내 진열해야 했다. 팔다 남은 통조림을 선반 앞쪽으로 밀고 새 통조림을 뒤쪽에 차곡차곡 올렸다. 엄마가 상자 바깥에 써둔 가격을 확인한 뒤 통조림마다 유성연필로 가격을 표시하는 것도 잊지 않았다. 통조림 가격이 2센트 올랐기 때문에 팔다 남은 통조림에도 원래 가격을 지우고 새 가격을 썼다. 그때 봄 같은 할머니가 내 쪽으로 걸어왔다. 안녕 놈은 내가 가격을 올려 쓰기 전에 얼른 집에 가야겠다. 옥수수 통조림 하나에 8센트면 충분하지? 봄 같은 할머니는 언제나 물건값에 깐깐했다. 네, 그러세요. 내가 통조림을 건네며 대답했다. 아빠가 정한 규칙은 손님이 아무리 억지스러운 소리를 해도 무조건 손님 말이 옳다고 생각하라는 것이다. 그래서 할머니에게 따지지 않았다. 이제 완두콩 통조림 차례였다. 통조림 상자를 가지러 고기 판매대 뒤쪽으로 가는데 봄 같은 할머니가 얼굴을 찌푸린 채 진열창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닭간 500g에 15센트라고 칼만 안 들었지 완전 강도로구먼.
오늘 아침에 모턴 상해에서는 10센트에 팔던걸. 아빠는 핫도그로 포장하고 있었다. 그럼 거기서 사지 그러셨어요? 다 팔릴 수 없었거든. 아빠는 포장한 물건을 끈으로 묶은 뒤 유리 판매대 위로 살짝 밀어서 손님에게 건넸다. 그리고는 몸을 굽히고 웃음 띤 얼굴로 말했다. 저희 집에 닭간이 다 떨어지면 500g에 1센트로 거저 드리죠. 봄 같은 할머니는 잠시 얼굴을 찌푸렸다가 미소 비슷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좋아. 그럼 그 끔찍한 닭간 250g만 주시게. 이래서 사람들은 아빠를 좋아했다. 아빠는 농담으로 분위기를 유쾌하게 할 줄 알았다. 나라면 할머니 같은 손님은 보기도 싫다고 말했을 것이다. 나는 손님을 상대하는 일보다는 매대에 물건을 진열하는 편이 더 좋았다. 일을 하면서도 내가 좋아하는 것, 이를테면 자동차 그림 그리기나 야구 같은 딴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학교에서도 그랬다. 지난 5학년 담임선생님이었던 더와리츠키 선생님은 나를 먼 나라 왕자라고 불렀다. 내가 늘 다른 생각에 빠져 있어서였다. 가끔은 노먼 롤웰, 미국의 유명한 화가이자 사파이라고도 불렸다. 몽상 말고 내가 잘하는 것 중 하나가 공책에 그림 그리기였기 때문이다. 나는 커서 야구선수나 화가가 되고 싶지만 가족들한테는 말하지 않았다. 아빠는 내가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가게에서 일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고 간편 가게의 넵 아저씨에게 몇 년 뒤에 우리 집 간판을 수미트 상의에서 수미트 부자 상의로 바꿔야 할 거라고 말하고는 했다. 여기서 일하고 싶다면야 간판 정도는 직접 그릴 수도 있지만 나는 그럴 마음이 없었다. 이제 2, 3분이 멀다 하고 가게 문이 열리고 손님이 들어왔다. 오늘은 7월 4일 독립기념일이다. 사람들은 야외 파티에서 먹을 핫도그와 햄버거를 만들려고 다진 고기를 사러 왔다. 아빠는 다진 고기를 독립기념일 특별 할인가에 내놓았다. 400g에 14센트였다. 봄 같은 할머니는 그것도 비싸다고 말하겠지만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처음 맞는 독립기념이라서 사람들은 한껏 들떠 있었다. 고기를 정해진 양 이상 살 수 없는 육류 배급제는 끝났다. 이제 사람들은 원하는 만큼 고기를 살 수 있었고 그래서 모두가 고기를 사러 왔다. 손님들 줄이 고기 판매대 앞에서 감자칩과 프레첼, 매듭 모양의 짭짤한 빵이 올려진 출입문 옆쪽에 선반까지 꼬불꼬불 이어졌다. 우리 가게의 하나뿐인 직원이 레이 행이 몇 분에 한 번씩 땡 하고 검정 등록기 소리를 내며 매상을 울렸다. 평소에는 엄마도 가게에 나와서 일하지만 오늘은 여동생 엘리가 독립기념일 기념 걸스카우트 행진을 하는데 따라갔다. 가게 일이 없었다면 나도 걸스카우트 행진을 했을 텐데 엘리는 집안일에서 쉽게 빠진다. 가게 일을 돕는 경우도 거의 없다. 아빠가 나를 불렀다. 노먼, 내 손 좀 다시 빌려야겠다. 결국 고기 판매대에서 손님을 상대해야 하나 나는 가슴이 철렁했다. 다진 고기가 떨어져 가는구나. 내가 고기를 좀 더 다져다오. 내 아빠. 후휴, 아빠가 부른 게 손님 때문이 아니라니 다행이었다. 그라인드로 고기 가는 일은 내가 자주 하는 일이 아니었다. 다른 가게에서 일했다면 아예 그라인드를 만져볼 일이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가족이 하는 가게에서는 누구든 급반대로 일해야 했다. 군말은 필요 없었다. 아빠는 내가 9살 때 그라인더 사용법을 가르쳐줬다. 아빠가 쟁반에 쇠고기 덩이를 잔뜩 담아왔다. 그러고는 그라인더가 고정되어 있는 두꺼운 나무 탁자에 쟁반을 내려놓았다. 다 되면 말해라. 놈은 바로 팔아야 하니까. 마허슈넬, 독일어로 빨리라는 뜻. 다진 고기가 생각보다 더 많이 팔리는구나. 나는 전원을 켠 뒤 그라인더 윗부분의 접시에 고기를 얹었다. 접시 중간에 뚫린 투입구로 고기를 밀어넣자 고기는 강철 속옷에 물러 금색 기다란 관으로 빨려 들어갔다. 회전 칼날이 고기를 잘게 다지고 얼마 안 있어 그라인더 앞쪽에 송송 뚫린 구멍들 사이로 고기가 뱅글뱅글 밀려나갔다. 어린 시절 나는 부모님이 일하는 동안 가게 뒷방에서 놀면서 그라인더에서 고기 나오는 모습을 재미있게 지켜보았다. 붉은색 고기가 그라인더의 구멍들 사이로 가늘게 길게 뽑혀나와 서로 포개졌다. 마치 엘리가 가지고 노는 흥급인행의 빨간 머리카락 같았다. 나는 나무봉으로 고기를 밀어 넣으면서 접시에 고기를 더 얹었다. 비가 올 것 같으니 보이스카우트 행진에 가지 못한 건 상관없었다. 하지만 밤에는 비가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폭죽이 젖으면 불이 잘 안 붙을 테니까. 아니면 불이 붙으려다 말고 그냥
푸시시 소리만 낼지도 모른다. 그건 너무 시시했다. 그라인더 돌아가는 소리가 늘어졌다. 봉우를 안을 쑤셔였지만 별 소용이 없었다. 안을 들여다보니 강칠 송곳에 연골 한 조각이 끼어있었다. 나는 손을 집어넣어 연골 끄트머리를 잡아당겼다. 그랬더니 안에 걸려있던 뭔가가 쑥 내려간 모양이었다. 연골과 고기 덩어리가 아래로 확 빨려 들어가는 게 느껴졌다. 내가 손을 빼낼 수 없다는 걸 언제 깨달았는지 모르겠다. 하지만 그게 언제였건 때는 이미 늦어 있었다. 내가 왜 전원을 끄지 않았는지도 모르겠다. 아마 머리가 눈앞에 부러진 일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모양이다. 아빠가 나에게 손을 빌려달라고 했는데 나는 정말로 내 손을 주고 있었다. 내 손은 빠른 속도로 오늘의 특가 상품인 14센트짜리 다진 고기의 일부가 되어가고 있었다. 그 시간 이후 오늘의 특가 상품은 별로 팔리지 않았다고 한다. 아마 내가 미친 듯이 비명을 질렀던 모양이다. 아빠가 달려와서 그라인더 전원을 껐다. 아빠는 투입구를 들여다보았지만 내 손을 빼낼 시도는 하지 못했다. 아빠가 레이 행에게 소리쳤다. 쿠프넬 박사님께 빨리 전화해. 노민이 크게 다쳤다고. 손님이 몇몇 달려왔다. 어떤 아주머니가 나한테 마실 것을 가져다 줄지 물었다. 나는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말했다. 세이저스 가게에서 파는 체리 음료수요. 세이저스는 우리 가게에서 두 집 건너에 있었다. 아주머니가 음료수를 사왔다. 유리잔에 얼음을 띄운 음료수는 차갑고 달콤했다. 나는 아무 고통도 느끼지 못했지만 다른 사람들 눈에는 엄청 끔찍하게 보인 모양이다. 레이 행이 등 뒤로 와서 내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허리를 두 팔로 꽉 감싸 안았다. 쿠프넬 박사님은 빨리 왔다. 적어도 내가 느끼기에는 빨랐다. 시간이 아주 이상하게 흘러가는 것 같았다. 박사님은 우리 집 주치의이고 같은 동네에 살아서 길을 잘 알았다. 몸은 어쩌다 이렇게 됐니? 그라인드에 끌려 들어갔어요. 내가 말했다. 그래, 그건 나도 알겠다만. 쿠프넬 박사님은 진로 가방을 탁자에 내려놓고 양부 자켓을 벗었다. 박사님은 덩치가 워낙 큰데다 서둘러 뛰어오는 바람에 땀을 뻘뻘 흘렸다. 투입구 안쪽을 들여다본 박사님 얼굴이 심각해졌다. 아프면 말해라 놈은. 박사님은 팔꿈치부터 아래쪽으로 내 팔을 살살 눌러가며 물었다. 아프니? 아니요. 박사님이 내 발톱을 누르고 나를 보았다. 지금은? 나는 고개를 젓다. 박사님은 소매를 걷고 더 아래로 내려갔다. 지금은 어떠니? 안 아파요. 손을 조금 빼낼 수 있을지 볼 테니까 아프면 말해라. 박사님이 잠시 이렇게 저렇게 해보다가 그만두었다. 아무 느낌도 없어요. 내가 말했다. 쿠프넬 박사님이 내 어깨를 토닥였다. 괜찮다 놈은. 아빠가 물었다. 그라인더를 분해하는 게 어떨까요? 손가락이 송곳에 걸린 것 같은데요. 쿠프넬 박사님은 안경을 고쳐 쓰고 그라인더 안쪽을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스미트 씨, 그건 좋은 방법이 아닐 것 같군요. 지금 손이 꽉 물려 있어서 출혈이 없는 거예요. 기계는 수술하면서 떼내겠습니다. 아이가 속고 상태에 들어가고 있으니 당장 병원에 들어가야 해요. 그라인더를 모트랑 분리할 수 있나요? 네, 됩니다. 아빠의 목소리가 이상했다. 울지 않으려고 하는 것처럼 아주 낮았다. 아빠는 원래 우는 일이 없었다. 내가 물었다. 저녁 때에는 병원에서 나올 수 있을까요? 약속이 있는데요. 쿠프넬 박사님이 청진기로 내 심장 박동 소리를 들었다. 한 번에 하나씩만 생각하자 놈은. 한 번에 하나씩만. 손말이에요. 그 뒤로는 정신이 오락가락했던 것 같다. 누군가 내게 말했다. 걱정하지 마. 아무 일 없을 거야. 나는 아무 일 없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았다. 어떻게 알았는지는 모르지만 여하튼 알 수 있었다. 나는 레이 행에 기대서 눈을 감았다. 그라인더를 모트에서 떼어내는 익숙한 소리가 들렸다. 우리 가게에서는 하루에 2번 이상 그라인더를 분류해 깨끗이 씻었다. 그것도 내가 하는 일 가운데 하나였다. 그라인더는 무게가 18kg이나 나왔기 때문에 아빠가 항상 개수대로 가져다 줘야 했다. 아빠와 쿠프넬 박사님의 그라인더를 함께 들었고 내가 그 뒤에 바싹 붙어서 따라갔다. 레이 행은 함께 갈 수 없었다. 가게를 지켜야 했기 때문이다. 레이 형 곁을 지날 때 내가 손을 뻗어 아빠와 박사님만 멈춰 세웠다. 잠깐요. 레이 행한테 할 말이 있어요. 레이 행이 몸을 앞으로 내밀고 물었다. 무슨 말? 내가 속삭였다. 그 다진 고기는 팔지 마. 새로 만들어서 팔아야 해. 레이 행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래 놈은 걱정하지 마. 우리가 지나간 뒤로 몽카드라는 할머니가 기절하면서 높이 쌓여있던 자몽 더미를 쓰러뜨렸다고 한다. 그 모습을 봤어야 했는데 자동차 뒷좌석에서 아빠와 박사님 사이에 앉아있던 일이 기억난다. 무릎에 놓인 그라인더가 나를 무겁게 눌렸지만 손은 전혀 아프지 않았다. 아빠, 왜?
우리가 그라인더를 가져가니까 레이행이 고기를 새로 다지지 못하겠네요. 신경 쓸 거 없다 놓으면 그냥 쉬어라. 네. 다시 어슴푸레한 안개 속에 빠져드는 느낌이 들었다. 쿠프넬 박사님이 내 심장 박동을 하긴 했다. 그때 리언과 나눴던 이야기가 기억났다. 엄마는 불꽃놀이를 잘 못했다간 손을 날릴 거라고 말했다. 조금 전 나는 멍청하게도 그라인더에 손을 잃었다. 병원에 가서 사람들 입으로 듣지 않아도 이미 알고 있었다. 이 모든 게 지나가면 내게 왼손이 없어질 것을 알았다. 나는 웃음이 나왔다. 아빠가 내 어깨에 손을 얹었다. 놈을 왜 그러니? 엄마가 틀렸어요. 폭죽이 아니었어요. 뭐라고? 손 말이에요. 폭죽 근처에는 가지도 않았는데 손이 벌써 없어졌잖아요. 횡설수설하네요. 아빠가 말했다. 쿠프넬 박사님이 청진기를 접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나직하게 속삭였다. 쇼커 상태예요. 하지만 나에게는 그 말이 횡설수설이 아니었다. 모두 갈 때가 되면 간다는 옛날 속담과 같았다. 그러니까 나와 내 왼손은 갈 때가 서로 달랐던 것이다. 내 손이 고기 그라인더에 들어가지 않았다면 오늘 밤 리언의 폭죽으로 날아갔을 것이다. 내가 아무리 멀찌감치 떨어져 있어도 그 폭죽은 나를 향해 곧장 날아왔을 것이다. 몽롱한 상태에서도 나는 그 모든 것을 또렷하게 느꼈다. 내가 이 세상에 올 때 내 왼손은 1946년 7월 4일에 돌아갈 왕복표를 가지고 왔다. 내 몸의 나머지 부분이 손과 함께 하늘나라로 가지 않은 것이 기뻤다. 아빠하고 쿠프넬 박사님에게 이런 것을 설명하려고 했지만 그 순간 정신을 잃고 말았다. 정신이 들자 사람들이 내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말소리가 메아리처럼 어렴풋하게 울렸다. 빛을 받아 어른거리는 것들이 보였지만 뭐가 뭔지는 알 수 없었다. 그때 여러 목소리 가운데 하나가 귀에 들어왔다. 얘야, 이런 나름 다 끝났어. 눈을 깜빡이 보니 엄마가 침대 옆에 앉아 있었다. 엄마, 머리가 엉망이에요. 엄마가 미소를 지으며 내 손을 꽉 잡았다. 내 머리도 엉망인 것 같다. 너무 고생했어. 제가요? 엄마 뒤쪽에 키가 크고 흰 가운 입은 남자가 서 있었다. 그가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말했다. 나는 자이그르 박사다. 놈은 아주 잘했어. 제가요? 제가 뭘 했는데요? 그 순간 기억이 돌아왔다. 나는 엄마를 보며 말했다. 제가 고기 그라인더를 망가뜨렸어요. 아빠가 화 많이 났죠? 엄마가 대답했다. 괜찮아. 내가 그걸 망가뜨린 것도 아니고 아빠도 화 안 났어. 아, 다행이에요. 그제야 내 손이 떠올랐다. 왼팔 전체가 이불에 덮여 있었다. 나한테 아직 손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없었다. 나는 팔을 뜯으며 내려가다가 멈추었다. 사실을 알고 싶은지 아닌지는 알 수 없었다. 확인하고 싶지 않았다. 아직은. 넌 수술을 아주 잘 견뎠어. 놈은. 감사합니다. 의사 선생님이 무슨 말을 하는 거지?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냥 잠자다가 깨어났을 뿐인데. 아직은 기운이 없겠지만 며칠만 있으면 금방 괜찮아질 거야. 의사는 엄마를 보고 말했다. 저는 이만 나가보겠습니다. 스미트 부인, 하지만 너무 오래 계시지는 마세요. 아이는 쉬어야 하니까요. 오늘 모두 고생하셨어요. 네, 선생님. 의사가 나가자 내가 물었다. 누구예요? 쿠프넬 박사님은 어디 가고요? 자이글러 박사님은 외과의사야. 저분이 너를 그라인더에서 빼내줬어. 쿠프넬 박사님은 그런 일을 하지 않으니까. 그런 일을 하는 의사가 몇이나 될까? 어쨌든 진료실 바뀌었대. 고기 그라인더 분해의 일을 한다고 써붙이지는 않을 것이다. 엄마에게 내 손이 어떻게 됐는지 묻고 싶었지만 대신 걸스카우트 행진에 대해 물었다. 엄마가 말했다. 나도 끝까지 보지 못했구나. 프리호프 부인이 와서 사고가 났다고 전해줬거든. 엘리는 걸스카우트 도우미인 물러 부인한테 맡기고 여기로 곧장 왔어. 사람들이 다 알아요? 소문이 퍼지고 있을 거야. 여기 레이크 카멜 같은 소도시에서는 소식이 들불처럼 번지잖니. 레인홀더 목사님도 소식을 듣고 다녀가셨어. 내가 수술받는 동안 아빠와 내 곁에 같이 있었단다. 아빠도 지금 병원에 있어요? 내가 물었다. 아래층에서 엄마를 기다리고 있지. 올라오실 수 있나요? 시간이 늦었다. 놈은. 엄마가 몸을 굽혀서 이마에 입을 맞추었다. 졸려 보이는구나. 엄마는 이제 가봐야겠다. 혼자 있어도 괜찮겠니? 아마도요. 엄마는 내게 손잡이가 달린 줄을 건네주었다. 간호사를 부르며 여기 단추를 누리러. 네. 문 밖으로 나가는 엄마를 불렀다. 엄마. 엄마가 돌아섰다. 왜? 까지마고 옆에 있을까? 아니요. 그냥 지금 몇 시인지 궁금했어요. 엄마가 손목시계를 보았다. 8시 30분. 날짜는요? 아직도 독립기념일이에요? 응.
오늘 자이언츠의 더블헤더 경기, 야구에서 하나의 팀이 똑같은 상대팀과 하루 2번 경기한 일은 어떻게 되었죠? 다저스를 이겼나요? 모르겠다 놓으면 나도 못 들었어. 아, 이건 놀라운 일이었다. 엄마와 나는 둘 다 자이언츠의 열혈 팬이었다. 웬만큼 큰일이 아니고서야 엄마가 자이언츠의 경기 결과를 놓칠 리 없었다. 더군다나 자이언츠의 최대 마수인 다저스와의 경기였는데 말이다. 밤에 혼자 있어도 정말 괜찮겠니? 엄마가 물었다. 괜찮아요. 엄마 내일 봐요. 엄마가 복도를 걸어가는 소리가 들렸다. 1분만 더 있었으면 엄마한테 가지 말라고 했을지도 모르지만 어린애처럼 굴고 싶지 않았다. 그래도 마음 한편에서는 엄마와 함께 그냥 집으로 가면 안 될까 싶었다. 리언이 폭죽을 들고 몰래 빠져나온 뒤 나 없이 혼자 불꽃놀이를 하는 모습이 상상됐다. 폭죽 터지는 소리가 몇 분 들려왔다. 창가로 가서 구경할까 생각했지만 기운이 없어서 침대를 벗어날 수가 없었다. 생각을 하니 졸음이 몰려왔다. 나는 눈을 감고 잠이 들었다. 다음날 아침이었다. 어떤 여자가 병실에 들어와서 내 침대 앞에 앉았다. 너가 노민 슈미터니? 네. 여자는 스루치를 들고 있었다. 나한테 질문할 게 있나 보다 싶었다. 그런데 반대로 자기 이름은 올브라이트이고 사회복지사라고 소개하더니 나한테 질문할 게 없느냐고 했다. 무슨 질문이요? 사회복지사는 하고 목을 가다듬더니 서류칠해서 종이를 꺼내 정돈하고 다시 서류칠 끼웠다. 한순 없이 살아가는 일에 대해 궁금하게 있지 않을까 했어. 아, 그건 확실히 궁금한 것이었다. 나는 배를 거듭 차인 기분이었다. 그래, 나는 한숨을 잃었다. 처음부터 알았다. 자이글러 박사님이 그 손을 다른 데 잘 두었을지도 모른다는 건 그냥 혼자 해보는 우스운 상상이었다. 귀 속에 갑자기 요란하게 울렸다. 사회복지사의 입술이 달싹거렸다. 차츰 귀 속에 울림이 잦아들면서 사회복지사의 말소리가 들렸다. 놈은 괜찮니? 뭐 물어볼 거 없어? 나는 사회복지사를 가만히 쳐다보았다. 질문이 떠오르지 않았다. 사회복지사는 내가 입을 열 때까지 몇 분 더 기다리다가 먼저 말을 꺼냈다. 내년 여름에 너는 뉴욕시에 가서 의수를 맞추게 될 거야. 그 말이 내 귀에 꽂혔다. 의수라고요? 갈고리 말하는 건가요? 제가 갈고리를 하게 될 거라고요? 그러는 게 좋아, 노먼. 그러면 훨씬 많은 일을 할 수 있어. 신발끈을 묶고 단추를 잠그고 고기를 잘라 먹고 하는 일들 말이야. 요즘 의수는 기능이 좋아서 담배불도 붙일 수 있어. 저 담배 안 피워요. 내가 대꾸했다. 사실 가게 뒤에서 딱 한 번 몰래 피워본 적이 있었다. 속이 어찌나 울렁거리는지 그러다 죽는 줄 알았다. 다시 담뱃불을 붙일 일은 없을 것이다. 갈고리가 있건 없건. 질문 한 가지 생각났어요. 내가 말했다. 좋아, 무엇이든 물어보렴. 노먼 무엇이든. 갈고리로 야구공도 잡을 수 있나요? 사회복지사는 눈을 깜빡였다. 안 될 것 같은데. 타격은요? 타격용 특별 갈고리가 있나요? 사회복지사는 의자에 앉은 채로 몸을 앞으로 기울이고 미소를 지었다. 의수는 평범한 생활을 위한 거야, 노먼. 우리는 그걸 일과 활동이라고 불러. 야구는 제 일과예요. 저는 커서 투수가 될 거거든요. 사회복지사가 다시 서류지에 종이를 정리했다. 운동을 할 수 있어. 의수를 달기 전부터도 말이야. 그렇게 잔디 위에서 방망이로 공을 굴려서 하는 스포츠도 있어. 그건 공을 잡을 필요 없이 방망이로 치기만 하면 돼. 아니면 테니스도 있어. 서브할 때 두 손이 필요하니까 그건 안 되겠다. 하지만 다른 운동이 분명히 더 있을 거야. 그래, 탁구. 그것도 서브 때문에 안 되겠구나. 나는 졸린 척 하품을 했다. 더는 사회복지사의 말을 참고 듣기 어려웠다. 이 사람의 말대로라면 나는 지금부터 갈고리를 달 때까지 신발끈을 못 묶고서 날마다 받고 넘어질 테고 셔츠 단추를 못 잠가서 앞자락을 풀에 치고 다닐 테고 고기는 이빨로 잘라 먹을 것이고 코로케를 하게 될 것이다. 나는 눈을 감았다. 놈은 졸리니? 사회복지사가 물었다. 나는 나직하게 코를 골았다. 아직 다 안 끝났는데. 하지만 의자가 바닥에 꺾이는 소리가 나더니 곧이어 높은 구두가 또각또각 복도를 걸어가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복지사가 정말로 갔는지 알아보려고 한쪽 눈을 살짝 떴다. 좋아, 갔다. 하지만 이제 정말로 걱정이 됐다. 내가 앞으로 어떤 일을 할 수 없게 될 건가? 머릿속으로 하루 동안의 일과를 훑어보았다. 아침 먹는 건 아무 문제 없었다. 대개 시리얼을 먹기 때문이었다. 달걀과 베이컨이 나온다고 해도 베이컨 정도는 손가락으로 집어 먹을 수 있었다. 토스트에 잼을 바르는 건 조금 힘들 것 같았다.
그리고 이를 닦는다. 치약을 어떻게 칫솔에 짜지? 이를 닦지 말까? 평소에도 안 닦는 날이 절반은 되니까. 내 팔이 얼마나 남았는지 궁금했다. 이불 밑으로 오른손을 넣어서 왼손 팔꿈치에 댔다. 손을 아래로 조금씩 내려보니 팔꿈치와 손목의 중간 부분에서 붕대가 시작됐다. 그때 문 앞에 사람 기척이 나서 손을 멈추었다. 혹시 사회복지사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얼른 눈을 감았다. 야, 노먼. 리언? 너 여기 어떻게 왔어? 애들은 못 들어올 텐데. 리언은 어깨를 으쓱했다. 그냥 정문으로 걸어 들어와서 아무도 안 잡던데. 누가 나타나면 숨어야 할 거야. 여기까지 누구랑 같이 왔어? 나 혼자 와서 자전거 타고. 리언의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리언의 아버지는 아이들보다 술을 더 좋아했다. 필리스 누나는 동생들과 만나느라 늘 바빠서 리언이 어디서 뭘 하는지 제대로 알지 못했다. 아마 리언이 이틀 정도 집에 안 들어가도 별일 없을 것이다. 리언은 침대 반대편으로 걸어왔다. 왼손을 다친 거지? 내가 말했다. 그건 분명했다. 오른손이 이불 위에 나와 있었으니까. 아프니? 좀 찌릿찌릿해. 팔꿈치에 전기 오르는 것처럼. 그리고 아직도 왼손이 있는데 그냥 잠자고 있는 것 같아. 리언은 얼굴을 찌푸렸다. 손 전체가 없어진 거야? 끔찍한 건 어떤 모양이야? 나도 몰라. 안 봤어? 나라면 마치 깨자마자 그거부터 봤을 텐데 왜 그래? 쫄았어? 야, 그럼 내가 그라인드에 손을 넣고 그게 얼마나 빨리 보고 싶은지 알아봐. 리언이 두 손을 들었다. 알았어. 쫄았다고 한 거 취소할게. 그래도 나는 바로 봤을 것 같지만. 리언은 방 안을 돌아다니면서 침대 옆 서랍장을 열어보고 창문 블라인드의 줄을 만지작거렸다. 그러다가 납작하게 생긴 한자형 간이뱅기를 보더니 머리에 얹고 치키타 바나나 노래 1940년대 치키타 바나나를 제품을 선진하며 큰 인기를 얻은 강구 음악을 부르며 왔다 갔다 춤을 추었다. 그만해 밖에 다 들려. 사실 웃음을 참을 수 없었다. 리언을 보니 기분이 좋아졌다. 리언이 간이뱅기를 내려놓고 내빼왔다. 노먼, 손이 아직 있는 것 같다고. 그럼 정말 조금 남았는지도 모르잖아. 아니야, 다 없어졌다고 해서 팔도 얼마나 남아있을지 몰라. 내가 확인해 줄까? 어떻게 생겼는지 보고 말해 줄까? 싫어. 그래. 하지만 만지지는 마. 리언이 이불을 젖었다. 붕대를 감아놨네. 얼마나 있어? 붕대가? 아니, 팔이. 딱 잘라 말하기 어려워. 두 팔을 앞으로 들어봐. 비교해 볼게. 난 아무 생각 없이 리언의 말대로 했다. 그랬더니 그 팔이 눈앞에 탁 나타났다. 붕대를 둘둘 싸고 맨 끝에는 끄지를 댄 팔. 오른쪽 팔보다 짧았고 손이 있어야 할 부분은 둥글게 잘려 있었다. 마치 야구 방망이 같았다. 팔은 그대로 다 있는 것 같다. 이 부분에서 잘린 것 같다. 리언이 내 오른팔에 손목 위에 손가락으로 선을 그었다. 튀어나와 있는 작은 손목비의 바로 위쪽이었다. 나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토할 것처럼 속이 울렁거렸다. 왼팔을 내려 이번에는 그냥 이불 위에 올려놓았다. 그 모습에 익숙해지기 위해서였다. 몇 차례 심호흡하자 조금 괜찮아졌다. 어젯밤에 불꽃놀이는 했어. 다시 말을 할 수 있게 돼서 리언에게 물었다. 아니, 누나가 내 침대 밑에서 폭죽을 발견하고 압수했거든. 그러다 손 날린다고. 리언은 고개를 푹 숙였다가 다시 들면서 웃었다. 안타깝지 뭐야. 내가 오른손을 날렸으면 우리 둘이서 벙어리 장갑을 한 줄씩 나눠 꼈을 텐데. 우리는 둘 다 조금 무섭다. 잠시 내 생각나는 일이 한 가지 있었다. 야, 리언. 전쟁에서 손을 잘렸다던 해군 아저씨 있잖아. 우리 가게에 자주 왔다. 그 아저씨는 갈고리를 했었지. 너도 그런 거 할 거야? 하겠지. 아마 내년 여름에 할 거야. 하여간 나는 그 아저씨가 올 때마다 메이데리에서 훔쳐갔어. 근데 방금 든 생각인데 내가 그런 짓을 해서 벌 받은 걸까? 갈고리 낀 아저씨를 훔쳐본 죄로 하느님이 내 손을 잘라버렸다고? 조금은 말이 되지 않아? 리언이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젓다. 아니, 내가 그 아저씨한테 무슨 짓을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쳐다봐 본 그뿐이잖아. 누구든 불구자는 한 번 더 쳐다보게 돼. 그건 어쩔 수 없는 일이라. 아이고, 고마워라. 내가 빈정거렸다. 널 두고 한 말은 아니지만 그건 사실이야. 노먼, 너도 사람들이 자꾸 쳐다볼 거야. 그게 익숙해져야 해. 내가 갈고리를 끼면 제일 먼저 할 일이 뭔지 알아, 리언? 뭔데? 내 머리를 탕 하고 찝는 거야. 그건 사회복지사 올브라이트 씨가 생각도 못했을 일과 활동이었다. 꼬박 일주일 동안 입원해 있었다. 엄마는 매일 저녁 7시에 왔지만 아빠는 가게 일이 바쁘다고 했다. 차고 넘치는 시간 동안 나는 그저 자리에 누워 우울함에 잠겨 있었다. 특히 간호사가 식사를 가져다 주는 저녁에 가장 우울했다.
저녁 식사에는 대부분 내가 잘라 먹을 수 없는 질긴 고기가 나왔다. 나는 그냥 손으로 집어 먹었다. 입원한 지 이틀째 되는 날 저녁 후식으로 컵에 담긴 아이스크림이 나왔다. 나는 아이스크림을 좋아해서 기분이 좋아졌다. 그런데 뚜껑을 따르고 왼팔 끝으로 컵을 누르서 온몸에 전기가 오르는 듯한 충격에 물밀듯이 확 덮쳐왔다. 그래서 별 수 없이 팔꿈치로 컵을 누르는데 컵이 갑자기 확 뛰더니 복도를 대굴대굴 굴러갔다. 컵은 벽에 닿았어야 멈추고 사람들 발이 그 앞을 오갔다. 아이스크림은 금세 녹아서 바닥에 웅덩이를 만들었다. 그때 나는 깨달았다. 이제부터는 아주 단순한 일도 불가능하다는 것을. 어쩔 수 없었다. 나는 녹은 아이스크림을 바라보며 울었다. 퇴원 전날 밤 자이글러 박사님이 마지막으로 붕대를 갈아주러 왔다. 절단부가 잘 아무고 있구나. 너무 다행이네요. 내가 대답했다. 절단부. 그 말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나는 그냥 팔 끝이라고 부를 것이다. 나는 박사님의 붕대 가는 모습을 쳐다보지 않았다. 붕대 속 팔을 보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내일 퇴원이다 놓으면 집에 가게 돼서 기쁘지. 그런 것 같아요. 한 달 동안은 매주 한 번씩 병원에 오고 그 다음에는 2주에 한 번씩 와서 갱거를 살펴보자. 궁금한 거 있니? 아니요, 별로. 자이글러 박사님이 내 침대 가장자리에 걸터 앉았다. 머릿속에 생각이 많을 거야.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걱정되니? 아마도. 네, 걱정돼요. 여러 가지가. 예를 들면 어떤 거? 사회복지사 선생님한테 갈고리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제가 그걸로 야구공을 잡을 수 있느냐고 물었더니 안 된대요. 저는 그래서 투수가 되고 싶었는데 이제 안 되겠죠? 그러자 자이글러 박사님이 말했다. 잠깐만, 피터 그레이 선수 못 들어봤니? 누구요? 피터 그레이. 세인트루이스 브라운스에서 뛴 외팔이 외야수. 팔이 하나 있는데 메이저리그 선수라고요? 작년에 메이저리그 선수들이 다 전쟁에 나가는 바람에 마이너리그에서 올라왔었지. 원래 선수들이 돌아오니까 다시 마이너리그로 내려갔지만 메이저리그에서도 썩 잘했단다. 그 선수는 갈고리로 공을 잡나요? 그 선수는 얼수를 안 써. 적어도 야구할 때는. 작년에 양키스 스타디움에서 피터 그레이 선수가 나온 더블헤더 경기를 봤어. 2득점 홈으로 들어와서 점수를 올리며 2타점, 다른 선수를 홈으로 불러들여 점수를 올리므로 타격도 잘했고 외야 수비도 좋았어. 놓친 공이 거의 없었지. 공을 대체 어떻게 잡아요? 손에 걸려버렸기에 공이 안 빠지잖아요. 갈고리라도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갈고리 위에 글러브를 끼울 수 있을지 생각해 봤어요. 저한테 갈고리가 필요한 이유는 바로 그것 때문이니까요. 사회복지사 선생님은 갈고리로 담배불도 붙인다는 등 얘기하던데 저는 담배를 안 피운다고요. 자이글러 박사님이 웃었다. 복지사 쌤한테 화가 났구나. 마음 풀어라 놈은. 전쟁에서 다친 군인들을 자주 만나다 보니까 어른 위주로만 생각하게 된 거야. 어쨌든 얼수의 공 잡는 기능은 없을 거란다. 얼수를 맞추려고 해도 시간이 더 있어야 하고 내가 너라면 얼수 없이 야구하는 방법을 찾아볼 것 같구나. 그게 될까요? 내가 말했잖니. 어떤 방법이 있는지 기억나지는 않지만 피터 그레이 선수도 얼수 없이 경기했어. 아마 그 선수도 한 손으로 공을 잡고 던지는 방법을 알기까지 열심히 노력하지 않았을까? 내가 지금 머릿속에 여러 가지를 그려보던 말이야. 그렇게 고민을 계속하면 방법을 찾게 될 거야. 집에 가면 어떤 게 가장 빠른지 직접 해보려. 네, 해볼게요. 자이글러 박사님은 내 등을 토닥이고 일어섰다. 그리고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한 가지 있단다. 나는 전쟁에서 손을 잃은 사람을 많이 만났어. 어떤 사람은 잘 이겨냈지만 어떤 사람은 잘 이겨내지 못했지. 그 차이가 어디서 왔는지 아니? 나는 고개를 저었다. 이기는 사람들은 자신을 믿어서 무슨 일이건 노력하면 해낼 수 있다고 말이야. 그리고 방법을 찾을 때까지 계속 연습했어. 내 말 이해되니? 글쎄요. 자이글러 박사님의 눈썹을 축 껴세웠다. 네, 알겠어요. 박사님이 문 앞에 멈춰서 잠시 뒤를 돌아보았다. 지금은 믿기지 않을지 모르지만 이런 일을 겪었다고 세상이 끝난 건 아니야, 놈은. 너는 어떤 면에서 친구들보다 한 발 앞서게 됐어. 친구들은 아무 생각 없이 희낙낙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내겠지만 너는 달라. 이번의 기회로 내 마음속을 깊이 들여다보고 너가 진정으로 바라는 게 뭔지 찾아볼 수 있을 거야. 네. 대답은 그렇게 했지만 다 소용없는 소리라고 생각했다. 마음속을 들여다보는 일은 손이 있든 없든 할 수 있었다. 하지만 박사님은 내가 야구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이해했다. 팔이 하나뿐인 야구선수가 메이저리그에 오른 일이 있다면
나한테도 희망이 있을지 몰랐다. 그날 밤 피터 그레이 선수가 어떻게 한 손으로 글러브를 꼈다 뺐다 했을지 생각하느라고 좀처럼 잠을 이루지 못했다. 내가 되고 싶은 건 외야수가 아니라 투수였다. 그래도 공을 잡으려면 글러브를 껴야 하고 공을 던지려면 글러브를 빼야 한다는 사실은 똑같았다. 엮고 잠이 들어서 꿈을 하나 꾸었다. 뉴욕 자이언츠 투수가 되어 퍼펙트 경기를 기록하는 꿈이었다. 레이커 카메라의 주민 모두가 내 경기를 보러 버스를 타고 뉴욕의 폴로 글라운저 야구장까지 왔고 경기가 끝난 뒤 나는 목마를 타고 경기장을 돌았다. 빠진 사람이 있다면 버스비가 아까워서 오지 않은 폰카트나 할머니뿐이었다. 다음날 아침에 엄마가 나를 데리러 왔다. 내가 기다리는 동안 엄마는 자이글러 박사님과 꽤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었다. 집으로 가는 길에 엄마는 별로 말이 없었다. 가게에 가서 아버지를 보고 올라갈까? 가게의 주차장에 차를 대면서 엄마가 물었다. 아니요, 괜찮아요. 나는 아빠가 병원에 오지 않은 것에 화가 났다. 일주일이면 병원을 둘째치고 키스코산에도 다녀오고 남은 시간이다. 일주일 동안 가게 일이 매일 바빴을 리도 없었다. 엄마와 나는 오른쪽 문을 열고 가게 위층에 있는 집으로 올라갔다. 엘리가 거실에서 엘리자베스 공주 인형을 갖고 놀고 있었다. 오빠 안녕. 엘리는 이상한 표정을 짓더니 나한테 다가와서 뺨에 입을 맞추었다. 야, 왜 그래? 내가 소리쳤다. 오빠가 집에 온 게 기뻐서 그래. 엄마는 식당에 핸드백을 놓고 앞치마를 돌렸다. 주차장에서 보니 가게에 손님이 많은 것 같더구나. 얼른 내려가서 아버지를 도와야겠어. 필요한 거 있으면 엘리한테 시켜. 괜찮지? 네, 엄마. 고기를 좀 올려보낼 테니 점심으로 먹으렴. 특별히 뭐 먹고 싶은 거 있니, 놈은? 소고기 구이하고 헛방이요. 내가 말했다. 엄마는 내게 입모양으로 뽀뽀를 보내고 가게로 달려 내려갔다. 고개를 드니 엘리가 나를 빤히 쳐다보고 있었다. 리안의 말이 맞았다. 벌써 시작되고 있었다. 뭘 봐? 아무것도 아니야. 미안. 엘리가 고개를 돌리고 엘리자베스 공주 인형의 머리카락을 빗겼다. 어찌나 맹렬하게 덮기는지 저러다 인형이 대머리가 되겠다 싶었다. 없는 수 좀 가져다 줘. 내가 명령했다. 알았어. 엘리가 소파에서 벌떡 일어나서 부엌으로 갔다. 그리고 차가운 콜라를 가지고 들어왔다. 날이 더워서 유리잔에 벌써 물방울이 송송 맺혀 있었다. 이제 초코치 쿠키를 가져다 줘. 엘리가 부엌으로 가서 쿠키를 가지고 돌아왔다. 나는 일부러 엘리가 자리에 앉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말했다. 감자칩 좀 가져와. 알았어. 엘리가 인형을 내려놓고 부엌으로 가려고 했다. 야, 엘리. 엘리가 멈춰서서 돌아보았다. 왜? 너 왜 그래? 뭐가? 내가 너를 골탕 먹이는데도 계속 잘해주고 있잖아. 엘리가 다시 그 이상한 미소를 지었다. 꼬맹이가 크레용으로 그린 얼굴 같았다. 입을 어색하게 벌리고 이빨이 다 보이도록 웃는 얼굴. 오빠는 내 오빠잖아. 잘해주는 게 뭐 이상해? 전에는 나한테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었으니까. 엄마를 너를 낳아서 병원에서 데리고 왔을 때 내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뭔 줄 알아? 내 옷에 토한 거야. 그걸 어떻게 기억해? 겨우 3살이었으면서. 하지만 난 그때 벌써 네가 내 인생의 꼴찌 덩어리가 되리라는 걸 알았지. 그런데 갑자기 왜 이러는 거야? 왜 천선 노릇을 하려고 그러냐? 엄마가 이제 오빠랑 싸우지 말라고 했어. 엘리가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다. 그 기세에 엘리자베스 공주가 푸른 공주 제비를 넘고 바닥에 깔개 위로 툭 떨어졌다. 나도 미치겠어. 오빠는 지금껏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았잖아. 이제 그 일 때문에 더 그렇게 될 거라니. 엘리가 왼손을 꾸물거렸다. 어쨌든 엄마 아빠가 옆에 있을 때는 오빠한테 잘해주는 척 할 거야. 내가 대꾸했다. 그거 참 듣던 중 다행이다. 너 때문에 섬뜩했어. 진짜 여동생은 어디 납치되고 가짜 여동생이 온 줄 알았단 말이야. 속으로는 정말 그랬으면 좋겠지? 엘리가 나에게 혀를 내밀었다. 나는 라이프 잡지 최신호를 집어들었다. 사진을 헛되면서 자이언츠와 다지스의 경기를 다룬 기사 중 내가 놓친 게 없는지 살폈다. 하지만 야구와 관련된 거라고는 내 또래 아이가 타석에 서 있는 광고뿐이었다. 뱀비한 광고였다. 광고 문구는 이랬다. 이렇게 뻥뻥 터지는 거포가 어제는 꽉 막혀 있었답니다. 모델로 어린아이를 쓴 이유를 알만했다. 어떤 야구선수도 자기가 뱀비라는 걸 광고하고 싶지 않을 테니까. 엘리는 엘리자베스 공주를 주워들고 인형놀이를 다시 시작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엘리가 나를 빤히 쳐다보는 게 느껴졌다. 야, 그만 좀 해. 왜? 나 아무것도 안 했어. 또 나를 보고 있잖아. 궁금하면 여기 와서 제대로 보던가. 엘리가 내 옆자리로 와서 붕대가 감긴 팔을 바라보았다. 아파? 많이 아프지는 않아. 찌릿찌릿한 느낌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다. 엘리가 그것까지 알 필요는 없었다. 수술은 안 힘들어서 내가 어떻게 알아. 마취돼 있었는데. 나는 오빠가 휠체어를 타고 올 줄 알았어.
휠체어가 왜 필요해? 난 손을 다치지 다리를 다친 게 아니야. 알아. 그래도 기운이 없거나 뭐 그랬단 말이야. 난 88에 아주 정상이야. 앞으로 나를 정상인 노먼이라 불러줘. 나는 한 손을 덩 뒤에 묶고도 너를 때리 눕힐 수 있어. 엘리가 잠깐 킥킥거리더니 다시 심각해졌다. 아빠가 아주 속상해하고 계셔. 그래 얼마나 속상한 병원에다 안 왔다니까. 아니야 오빠. 오빠가 무슨 일 있었는지 몰라서 그래. 수술이 끝난 밤에 아빠랑 엄마가 병원에서 같이 돌아왔는데 엄마만 2층에 올라왔어. 그날 물려 아줌마가 나랑 같이 있어줬거든. 아줌마를 배웅하려고 창밖을 내다봤더니 아줌마가 주차장에서 아빠를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 그러다 아줌마가 떠났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 엘리의 눈이 동그래지며 눈물로 반짝거렸다. 무슨 일이 있었는데? 엘리는 아무도 없는데도 목소리를 낮춰 속삭였다. 아빠가 가게 뒤로 가서 울었어. 아빠가 우는 거 본 적 있어? 아니, 나도 없어. 아빠는 할머니 장례식에서도 안 울었잖아. 가슴이 철렁했어. 오빠가 다친 뒤로 아빠는 좀 달라졌어. 어떻게 달라졌는데? 우울하고 말이 없어졌어. 지난주에는 아빠가 농담하는 걸 한 번도 못 들었다니까. 그게 뭐 나쁜 일이야? 아빠가 쓸랑한 농담을 안 하는 게? 엘리가 두 팔로 자기 몸을 안으며 말했다. 난 싫어 오빠. 아빠는 예전하고 완전히 달라졌어. 그건 나도 마찬가지지 하고 나는 생각했다. 저녁 식사를 하기 전에 사고 뒤 처음으로 아빠를 보았다. 나는 식당에 앉아있었고 엘리는 엄마를 도와 음식을 날라왔다. 아빠는 주방 문 앞에 서 있었다. 좀 어떠니 놈은? 괜찮아요. 그래 다행이구나. 아빠는 거기 있어서 내 팔만 빼고 여기저기를 두리번거렸다. 나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고 아빠도 그런 것 같았다. 그때 고요를 깨며 리언이 계단을 뛰어 올라왔다. 아빠가 식탁에 앉았다. 리언이 온 곳에 아무도 놀라지 않았다. 리언은 식사 시간이며 어려 우리 집으로 왔다. 우리 엄마의 요리 솜씨가 좋기 때문이었다. 요리에 관한 한 필리스 누나는 악명 높았다. 누나가 가정 시간에 배워서 한 고기 통조림과 콩 요리는 리언네 개도 안 먹었다. 우리 개 노키는 천국에 사는 것과 마찬가지였다. 정육쯤의 개는 웬만한 사람보다 잘 먹는다. 뼈다귀와 고기 조각이 늘 생기기 때문이다. 노키는 지금도 식당 밑에 앉아서 자기 앞에 먹을 게 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뇌쓰기 바닥에서 몸을 뒹굴며 다리를 탁탁 치는 소리를 들으면 알 수 있었다. 엄마가 음식이 담긴 그릇을 돌리자 리언이 돼지고기 한 덩이를 찍어 자기 접시에 올렸다. 그러고는 한 덩이를 더 찍으려고 포크를 내밀다가 엄마를 쳐다보았다. 엄마가 고기를 끄덕였다. 먹어 리언. 음식은 넉넉하니까. 알다시피 전쟁이 끝났지 않니. 나는 엄마의 고기 구이가 좋았다. 엄마는 항상 가게 뒷방에 있는 오븐으로 고기를 구웠기 때문에 그 냄새가 가게를 가득 채웠다. 엄마가 요리하는 날에는 구이용 고기가 2배로 잘 팔렸다. 나는 포크와 옆쪽 날을 고기 덩이 위에서 앞뒤로 움직이며 고기를 자르려고 했었다. 하지만 고기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아빠가 내 접시로 손을 내밀었다. 일다운 놈은 내가 잘라주마. 엄마가 말했다. 얘도 혼자서 하는 법을 익혀야 해. 얘가 이걸 어떻게 하라는 말이야. 고기를 자르려면 2손이 필요해. 아빠가 접시를 가져가서 고기를 아주 짧게 썬 뒤 돌려주었다. 이렇게 작게 자를 필요는 없어요. 이빨은 아직 있거든요. 내가 말했다. 엘리가 식당 밑으로 한쪽 다리를 치더니 나를 노려보았다. 아빠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지만 붉어진 얼굴로 엄청나게 빨리 음식을 먹었다. 내 접시에 담긴 고기는 아빠가 우리 어렸을 적 해줬던 것처럼 아기 한입 크기로 잘려 있었다. 리언도 그걸 알았다. 리언은 내 접시를 보고 씹었더니 다른 쪽 다리를 찼다. 앞으로는 식사 시간엔 정강이 보호대를 차야 할 것 같았다. 아빠가 식당에서 일어났다. 가게에 내려가서 주문서를 써야 돼. 엄마가 말했다. 후식으로 뿌찌파이를 만들었는데 지금은 바빠. 나중에 먹을게. 아빠가 뿌찌로 한 음식을 거절하다니 처음 있는 일이었다. 아빠는 뿌찌가 나는 철이 짧아서 맛을 좀 보려고 하면 들어가 버린다고 늘 안타까워했다. 아빠가 나간 뒤 다들 별로 말이 없었다. 모두가 한꺼번에 말을 쏟아내던 평소 식당과는 너무 달랐다. 리온조차 자기답지 않게 입을 꾹 다물고 있었다. 후식을 다 먹고 나서 엄마가 엘리에게 식탁을 치우라고 했다. 리언과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거실로 가려고 했다. 놈은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고 와야지. 엄마가 말했다. 한 손으로요? 그거 어떻게 해요? 엄마는 내게 음식물 쓰레기가 든 양동이를 건네주었다. 널 하던 대로 하면 되지. 계단에 내려가서 바깥에 있는 쓰레기통을 열고 그 안에 쓰레기 봉투를 넣어. 이 일이야말로 다시는 하게 되지 않으리라고 생각한 일이었다. 나는 종이봉투 밖으로 음식물 국물을 새는 게 싫었고 쓰레기통 안에 구더기를 보며 구역질이 났다. 쓰레기통 뚜껑 어떻게 열어요? 단단하게 닫혀있는데. 그러자 리언이 대답했다. 놈은 내가 도와줄게. 엄마가 말했다.
넌 가만히 있어. 놈은 혼자 할 수 있어. 하지만 좀 피곤해요. 내가 투덜댔다. 그러면 쓰레기를 버리고 와서 바로 자면 되겠구나. 나는 엄마를 노려보았다. 엄마도 나를 노려보았다. 나는 엄마가 물러서지 않을 것을 알았다. 오른손에 양동이를 들고 걸어나갔다. 제가 이러는 걸 자이글러 박사님도 좋아할까요? 나는 고개를 돌려 빽소리쳤다. 엄마는 아무 대답이 없었다. 전 오늘 퇴원했다고요. 여전히 아무 대답이 없었다. 어느새 1층까지 내려왔다. 건물 뒤로 가서 양동이를 바닥에 내려놓고 쓰레기통 뚜껑으로 확 잡아 던졌다. 뚜껑이 너무 쉽게 열리는 바람에 나는 거의 넘어질 뻔했다. 이제 핑계도 안 통하게 생겼다. 나는 음식물 쓰레기가 담긴 종이 봉투를 지난 봉투들 위에 내려놓았다. 지난 쓰레기 봉투는 끈적끈적하고 부득이가 생겼었다. 악취가 코에 닿기 전에 얼른 뚜껑을 닫았다. 부엌에 돌아와서 엄마에게 들은 말은 잘했던 노문이 전부였다. 그건 엄마의 장증이었다. 엄마는 남을 괴롭히면서 즐거워하는 사람은 아니었다. 하지만 엄했다. 이 집에 살면서 쓰레기가 버리는 일을 피할 방법이 있을지 궁금할 따름이었다. 다음날 아침 옷을 입으며 거울을 보니 팔이 빤히 드러나는 게 싫었다. 나는 옷장을 뒤져서 긴 소매에 된 얇은 모지 셔츠를 꺼냈다. 조금 덥겠지만 소매로 붕대 전체를 가릴 수 있었다. 왼팔을 가슴팍에 대고 단추들을 구멍에 끼웠다. 다 끝났다 싶었는데 마지막에 단추 하나가 남았다. 단추를 다시 채우는데 100만 년이 걸렸다. 그 다음 신발을 신으려는데 끊어낼 수가 없었다. 그러는 사이 배가 고파져서 부엌에 갔다. 아빠는 이미 가게에 내려간 뒤였지만 엘리가 있었다. 엘리가 말했다. 밖이 얼마나 더운데 왜 겨울옷을 입었어? 뭐야, 내가 무슨 패션 전문가라도 돼? 엄마가 거실에서 부엌으로 들어왔다. 엘리 말이 맞다. 놈은 그 옷은 너무 더워. 더운 건 상관없어요. 그런데 신발 끊어 묶을 수가 없어요. 내가 자리에 앉아 엄마가 무릎을 꿇고 신발 끊어 묶어주었다. 놈은 이제 스스로 하는 법을 익혀야 해. 알아요. 하지만 갈고리라도 한 다음에요. 한 손으로는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엄마는 오른쪽 신발끈도 탁 잡아 당겼다. 얼쑤는 1년이 지나야 할 수 있어. 엄마가 너를 계속 따라다니면서 신발끈이 풀릴 때마다 묶어줄 수는 없잖니. 그럼 저들 어쩌란 거예요? 신발끈 묶는 걸 퍼즐이라고 생각해봐. 너는 문제가 생기면 해결 방법을 잘 찾잖아. 엄마가 이랬어서 내 옷깃을 잡아당기며 말했다. 그리고 있었지만 찬바람에 불 때는 입었으면 좋겠다. 엄마는 앞치마를 두르고 가게로 내려갔다. 엘리는 자기가 먹을 아침 식사를 만들고 있었다. 내가 냉장고로 가는데 엘리가 먼저 냉장고 문을 열었다. 나는 아무 생각 없이 그걸 막으려고 왼팔을 뻗었다가 팔 끝에 끼맨 자리를 냉장고 문에 정통으로 부딪혔다. 평범한 통증이 아니라 전기 충격 같은 극심한 통증이 밀려왔다. 누가 배를 주먹으로 강타기라도 하든 나는 한동안 숨을 쉴 수 없었다. 왜 그래 오빠? 꼭 토할 것 같은 얼굴이야. 아무 일 아니야. 나는 간신히 대답했다. 엘리한테 눈물을 들킬까봐 얼른 내 방으로 갔다. 머리가 어지러워서 침대에 앉아 통증이 가라앉기를 가만히 기다렸다. 땀이 비오듯이 흘러서 셔츠를 벗고 반숨에 티셔츠를 입었다. 엘리가 아래층으로 내려가는 소리가 들린 데에 방 밖으로 나왔다. 나는 그릇에 실려 넣고 우유를 부었다. 늘 먹던 대로였다. 놓기고 와서 내 왼쪽에 앉았다. 아침 식사를 할 때는 왼손으로 녀석을 쓰다듬어 주던 게 습관이 됐다. 놓기가 코로 내 다리를 자꾸 문질러서 결국 팔을 내려 녀석을 쓰다듬었다. 팔끝이 닿지 않게 조심했다. 놓기는 나에게 손이 없다는 걸 알아차리지 못하는 것 같다고 꼬리로 바닥을 가볍게 두드렸다. 손을 멈추자 놓기가 계속 쓰다듬어 달라며 다시 내 다리를 문질렀다. 시료를 다 먹은 뒤 차고에 갔다. 내 운동용품은 거기 다 있었다. 층을 그리는 놓기는 그냥 집안에 두고 나왔다. 한 손으로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고 싶었지만 그 모습은 누구에게도 보이고 싶지 않았다. 그게 개라고 해도 벽에 걸린 것 가운데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온 것은 새총과 활이었다. 새총은 예전에 끝이 갈라진 나뭇가지를 구해 직접 만들었다. 나뭇가지를 완벽한 모양으로 깎고 다듬은 뒤 시위를 걸 자리도 양끝에 오목하게 봤다. 시위는 자전거 바퀴 속 튜브를 잘라서 만들었다. 나는 새총 쏘는 솜씨가 좋았다. 울타리 위에 세워놓은 깡통을 15m 거리에서도 쓰러뜨릴 수 있었다. 왼쪽 팔꿈치 안쪽에 새총을 넣고 시험삼아 몇 번 당겨보았다. 팔꿈치를 꽉 조이며 새총을 고정할 수 있을 것 같았다. 마당에서 제일 먼 울타리에 깡통을 얹고 새총에 돌멩이를 매겨 겨냥해 보았다. 아주 이상한 느낌이었다. 평소에는 팔을 쭉 뻗어 겨냥했지만 이제는 얼굴 바로 앞에서 겨냥해야 했다. 나는 팔꿈치로 새총을 꽉 물리고 천천히 시위를 당기면서
새총의 V자 중간에 깡통이 잘 겨눠지게 했다. 그런데 갑자기 새총의 팔꿈치에서 확 튕겨 날아오르더니 왼쪽 눈 아래를 강하게 때렸다. 아픈 정도로 봐 눈에 멍이 들 것 같았다. 이제 할 수 없는 일에 목록에 한 가지가 더 올라갔다. 활과 활선은 아예 건드리지도 않았다. 다음은 미식축구였다. 공을 던지는 건 한 손으로 할 수 있지만 잡기는 쉽지 않았다. 공이 손에서 자꾸 튀어나갔다. 공을 가슴팍으로 받는 건 이따금 성공했다. 하지만 실제 경기에서 공이 가슴 위로 곧장 떨어지는 일은 흔치 않았다. 공을 잡을 때 왼팔로 거들 수도 있겠지만 아까처럼 통증이 올 것 같았다. 그래도 계속 연습하면 미식축구는 어떻게든 해볼 수 있겠다는 감이 잡혔다. 자전거 타기는 식은 죽먹기였다. 하긴 예전에도 두 손을 놓고 탈 때가 자주 있었다. 주차장에서 몇 번 팔자를 그려보고는 도로로 나가서 사람 별로 없는 오른쪽 골목으로 갔다. 다시 평범한 활동을 할 수 있게 돼서 기분이 좋았다. 하지만 왼팔을 어떻게 간수해야 할지가 마땅치 않았다. 그냥 눈앞에 내놓고 다니고 싶지는 않았다. 바지 주머니에 넣는 건 어떨까? 아니면 물건을 안고 가는 것처럼 보이게 가슴팍에 붙이는 건? 앞쪽 공터에서 꼬마들이 놀고 있었다. 꼬마들이 볼까봐 왔던 길을 뒤집어 집으로 돌아왔다. 원래 크리스마스에는 선물로 자전거를 부탁할 생각이었다. 잡지에서 라레이 자전거의 신제품인 3단 기어가 달린 자전거를 봤는데 진짜 멋있었다. 유일한 문제는 그 자전거는 페달을 뒤로 밟는 게 아니라 손잡이에 달린 브레이크를 잡아야 멈춘다는 것이었다. 오른손 브레이크 하나만 써도 자전거를 멈출 수 있으려나 그게 아니라면 난감한 일이었다. 평소 내 낡은 털들이 자전거만 타고 싶지는 않았다. 가장 해보고 싶은 운동은 일부러 마지막 순서로 남겨두었다. 자전거를 차고에 집어넣은 뒤 야구 방망이 공 글러브를 꺼냈다. 하지만 이제 왼손 글러브를 쓸 수 없다는 걸 깨달았다. 그래, 오른손 글러브를 사달라고 해야겠다. 솔직히 왼손 글러브를 못 쓰게 된 건 속상했다. 오랫동안 공을 들여 완벽하게 길들여 놨기 때문이다. 기름칠한 가죽의 냄새를 한번 깊이 들어마신 뒤 글러브를 다시 선반에 올려놓았다. 공을 던지고 잡는 연습을 했다. 글러브 없이 공을 잡는 게 익숙하지 않아 먼저 테니스 공을 가지고 해보았다. 콘크리트로 된 뒷벽에 던진 뒤 공이 땅에 한번 튕겨 올라왔을 때 잡았다. 몇 번이고 계속했다. 높게도 던지고 낮게도 던졌다. 처음에는 몇 개 놓쳤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요령이 생겼다. 나는 이리저리 움직이면서 처음에는 1루수, 다음에는 2루수, 그리고 3루수까지 해보았다. 노키의 계집이 벽 한쪽에 붙어 있었다. 공 하나가 실수로 계집 주봉에 맞았는데 완벽한 포물선을 그리며 올랐다. 뜬공 잡는 법을 연습하려고 일부러 계속 그쪽으로 공을 던졌다. 노키가 위층에 있어서 다행이지 안 그랬다면 아주 난리를 피웠을 것이다. 나는 자익수 앞 뜬공을 잡으려 뒷걸음질을 치다가 그만 신발끈을 받고 넘어졌다. 엄마 말이 맞았다. 혼자서도 신발끈 묶는 방법을 익혀야 했다.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신발 안쪽에 끈을 우겨 넣었다. 내년 봄에는 여름 리그에서 선수를 뽑는 테스트에 꼭 나갈 것이다. 올해는 나이가 안 돼서 나가지 못했다. 나보다 잘하는 아이들이 많지만 나는 야구가 정말 좋다. 이제 손이 하나 없으니 전보다 더 열심히 연습해야 할 것이다. 다행히 연습할 시간은 앞으로 거의 1년이나 남아있었다. 투구 연습도 하고 싶었다. 아빠의 작업대에서 분필을 가졌다가 가게 뒷벽에 직사각형 스트라이크 조언을 그렸다. 그런데 홈플레이트에서 투수 마운드까지의 거리를 걸음으로 쟀다. 처음에는 공이 사방으로 날아갔지만 시간이 좀 지나니까 가운데 꽂히기 시작했고 자세가 잡히니 공이 계속 제대로 들어갔다. 나는 벽에다 점수판을 걸어놓고 점수를 적어나갔다. 머릿속으로 주자들을 진로시키며 경기를 진행했다. 라디오 중계도 직접 맡았다. 자이언츠 소속의 한손 투수 노먼 스미트가 다시 한번 눈부시 활약을 펼치고 있습니다. 7회 말 주자는 말로 상황. 스미트가 노상의 주자들을 살펴봅니다. 3루 주자를 노려보네요. 스미트 선수가 마운드에 있을 때 도루는 불가능한 일이죠. 이제 투수 와인더 던집니다. 넌 누구한테 말하는 거야? 리언의 목소리가 나를 꿈에서 깨웠다. 아니야, 아무것도. 뭐하고 있어? 내 눈에는 뭐 하는 것 같아 보여? 연습하고 있지. 연습이라니? 내년 여름에는 야구팀에 지원할 거야. 혹시 모르고 있을까봐 말해주는데 이건 테니스 공이야.
리언이 공을 집어들어서 내게 툭 던졌다. 거기다 여름 이거는 내년 6월에야 시작이야. 알아, 그때까지 실력을 키워야지. 바보 같은 소리. 너는 두 손이 다 있을 때도 야구를 잘 못했잖아. 한 손으로 어떻게 한다는 거야? 내가 뭘 못할지 말해주려고 왔다면 그냥 돌아가세요. 야, 놈은 지금은 전과 달라. 야구팀에 들어가겠다는 헛되이 꿈 같은 거 꾸지 마. 하지만 늦었다. 나는 이미 마음을 먹었다. 리언에겐 내가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줄 것이다.